네, 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정치권 상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시사구말리를 하면서 오늘 두 분 뵐 때는 원구성이 끝나지 않았을까 뭐 한번 점쳐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2시에 원래 국회 본회의 예정돼 있다가 6시로 또 지금 4시간 정도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법사위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는 하던데 먼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현종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일단 협상은 원래 이제 지난 주말까지 일단 11대 7로 해서 네. 일단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사이에 이제 여당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법사위를 일단 여당이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국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정무 그다음에 예. 이런 알짜배기 상임위를 일단 야당한테 주는 걸로 해서 예. 했는데 이게 일단 야당 의총 가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예. 법사위를 안 가지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면서 주말 사이에 일단 상당히 경색돼 버렸죠. 예. 아마 이제 조영 원내대표나 또 당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어차피 지금 의석 구조가 이게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법사를 가져와야 되느냐라는 이제 일찍의 의견과 또 네. 하나는 이 법사위라는 게 이제 그동안 관행이 야당이 가져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줄 경우에 그럼 도대체 견제 수단이 뭐가 있냐?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 네. 야당으로서. 그래서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또 일각의 이제 주로 주된 의견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거기서 조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어디에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강행 처리하더라도 그 국회 파행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사실은 또 답이 없어요. 지금 103석 가지고 뭘 농성을 하든지 뭘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미리 양보를 해버리면 당내 리더십이 지금 상당히 상실된 상황이니까 이러지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오늘 이제 오전 회의에서 결국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박병석 의장에게 이제는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하겠다고는 입장이고요. 6시쯤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일방적으로 선출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이 일단 선출하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야당은 일단 의석 자체가 10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문제가 파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그래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밀어붙이자. 밀어붙이고 아니면 최소한 몇 개 상임위, 지금 문제가 되는 법사위라든지 예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를 협상을 하자. 이런 쪽에 지금 내부 전략적으로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선출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 정도만 통과시키면 야당 네. 입장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면 나누자. 아마 이런 쪽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금요일까지라고 했다가 네. 3일을 더 말미를 줬고 또 지금 4시간을 더 준 거예요. 네. 6시가 되면 어떤 결정할 것으로 보이세요? 일단은 이제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이제 강제 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국회법 48조에 보게 되면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에 지금 이제 요청이 없는 거잖아요. 예. 야당에서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이 오늘 6시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 것, 일부 상임위를 처리하는 것 자체는 이제 법상 문제는 안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국회의장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서 하는 것은 이제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본인의 위상에도 걸맞는 것이긴 할 테지만 지금 한번 연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강행적으로 처리를 해도 된다고 하는 이른바 이제 정치권 용어긴 합니다만 명분 쌓기를 일정 정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가능성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도 또 너무 과도하게 전 상임위를 강제 배정을 하게 되면 반발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한 개, 법사위를 포함해서 한 개 또는 이제 3개 정도를 먼저 처리하게 되면 이제 좀 논란들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야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행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 국회의장이 하는 것을 내심 또 원하는 기류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내심 또 원한다고요? 예, 왜냐하면 국회 많은 경우들 보면 이제 여야가 충돌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쪽 다수결로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국민들 봤을 때는 파행이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예. 국회 이제 주체들이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규정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야당은 원내 지도부가 그 리더십이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비굴한 타협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그 이제 원내 지도부는 당내 이제 영이 안 쓰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여당에서 이것을 결정해 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 전체에 반대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여당과 또는 야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윈윈하는 이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별다른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래서 한 고비를 그렇게 맺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아마 원하는 기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이제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일하는 국회로 가겠다. 라고들 다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과거에 뭐 길면 뭐 80 며칠 동안 뭐 국회가 지금 뭐 출발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3차 추경 코로나 상황에서 3차 추경을 지금 앞두고 빨리 이걸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앞서서 방금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 3차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결위, 기재위 여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또 법사위 포함하면 3개 정도를 오늘 먼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여당에서 가행 처리를 한다 그러면 통합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몸으로 막아봤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왜냐하면 의석으로 이제 막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개헌 이외에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당이 자꾸 이제 어떤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어느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가 있었습니까? 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 숨은 논리를 보면 여당은 우리가 일하는데 좀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솔직히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당의 존재라는 게 자꾸 발목 잡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추경 뭐 지금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야당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 여당이 예를 들어서 돈을 함부로 쓴다든지 이런 걸 좀 촘촘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여당에 보면 그 일방적 논리가 뭐냐면 왜 우리 일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일 못하게 하느냐. 즉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고 너네는 일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자꾸 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야당의 존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당에 대한 견제, 감시 이런 기능이 야당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인정 안 해 주고 뭐 다 하니까 당신들은 그냥 대충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양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법사위는 야당으로 한다는 게 12대 때부터 사실은 관행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걸 뒤바꾸려면 뭐냐면 여당의 논리는 이번에 우리가 176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국회가 의석을 만약에 여당이 많이 가지면 다 바꿔야 됩니까?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회 관행을 얼마나 중시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여당이 너무나 좀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국회를. 그리고 또 모든 걸 또 자기들이 다 하겠다. 사실요 법사위 야당 위원장 가져봤자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막겠습니까? 의석도 부족하고 야당 위원장 일단 뭐 패스트트랙 다 걸어버리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또 야당 위원장이 지금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법사위까지 다 가져오겠다는 것은 어쩌면 여당의 너무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이 이제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한 것은 이제 영리한 프레임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국회가 개원이 늦어지게 되게 되면 국민들이 어쨌든 빨리 개원해서 지금 처리할 것들 빨리 처리하자라고 하는 여론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법사위원 논란이 있긴 한데 법사위원장 논란이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잖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하반기에는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전반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의석이 많았잖아요. 예, 여당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아주 엄밀한 것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하게 협의에 의해서 이제 관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예외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야당으로서는 뭐를 이제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있죠. 과거에 보게 되면 국회 보이콧을 한다든가 네. 장외 투쟁을 한다든가라는 최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국민 이제 민심이 상당히 바뀌어서 이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아까 이제 여당에서 짠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제 제 생각에는 실리적으로 판단을 이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만약에 오늘 뭐 몇 개가 처리가 된다면 이후에 남은 상임위들 좀 더 이제 좀 알짜배기 상임위 또 이제 야당의 중진들이 원하는 것들 좀 얻을 수 있는 좀 실리적 접근도 함께 가져가면서 좀 이 문제 뭐 실마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뭐 오늘 6시가 되고 나서 이후의 국회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제발 다음 주 이 시간대는 또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솔직히 저는 아마 오늘 또 해결이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국회라는 게 보면 결국 될 듯하다가 또 안 되고 될 듯하다가 안 되고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나 또 야당에서 거의 뭐 지쳤을 때 네. 해결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뭐 물론 뭐 상황 자체가 급박하다고 하지만 오늘 다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최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몇 개 상임위 정도 네. 통과하는 게 아마 저는 오늘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합당은 안 들어오고. 네. 윤희용 센터장도. 네. 지금으로서 뭐 그게 저는 해법이 완벽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네. 규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함으로써 그 고비를 넘기는 건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차선의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술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 저희가 2018년 5월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관심 갖고 여러 가지 뭐 진행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들 다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6.15 남북 정상회담 20주년 여기에 대해서 좀 크게 좀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획도 좀 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 6.15 남북 정상회담 20주년 기념인데 갑자기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악화일로까지 좀 가는 건 아닌가 우려가 좀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제 2000년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저도 북한을 가셨어요. 그때 네, 주시하셨나요? 그 6.15 정상회담 이어서 바로 이제 이산가족 상봉할 때 제가 이제 기자단 단장으로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뭐 그때 뭐 감동이라고 하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예. 저도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이제 쭉 봐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6.15 이후에 거의 1년 정도 뒤에 돼서 거의 사실은 이제 사문화와 비슷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뭐 거의 흐지부지 돼버리고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은 굉장히 그때 어려웠을 때요. 김정일 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90년대 말까지 굉장히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어떤 북한이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네. 이제 그런 걸로 사실은 6.15 남북 정상회담 있었고 그 이후에 좀 회복되는 조짐에서 결국 이제 또 이렇게 파탄이 됐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보면 결국 2018년도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진 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은 다음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반도 약하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개발해왔던 걸 단계였으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즉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면서 뭔가 경제 풀어보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이 남북관계 됐단 말이죠. 근데 쭉 이제 보면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남북관계가 과연 진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2000년도도 마찬가지면 당시에 이제 핵실험이 처음 시작될 그런 단계였고 미사일도 마찬가지죠. 결국 2018년도 보면 북한이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핵을 보유를 했고 미사일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 없이 우리가 그동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이 약속했던 북미 관계의 진전 없는 것이고 특히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북한 경제가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이 장마당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장마당 경제라는 게 중국과의 국경 무역을 통해서 밀무역을 통해서 장마당이 형성되는데 네. 지금 중국이 코로나로 해서 국경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주로 소는 중앙정부가 키우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돼지 열병이 지금 확 번지면서 아이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 지금 남매 같은 경우는 뭔가 내부 불만을 지금 밖으로 터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터진 것이고 전단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계기점이 된 것인데 결국은 북미 관계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남북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것 또한 예전에 6.15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과정을 또 한 번 거쳐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지금 이제 뭐 단순히 지금 북한에서의 막말 또는 단순한 항의 수준이 아닌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제 직접 나서서 군사 행동까지 이제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국민들 또는 이제 청와대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돌변한 이제 평화에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사람은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변한 모습들을 보인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하게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 네. 북한에 뭐 이러저러한 도발들은 있긴 하지만 북한을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예전처럼 두려워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도 북한이 뭐 이제 도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여주는 비중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고 총선 기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된 상황이긴 할 텐데 북한이 만약에 이후에 이런 이제 실제적인 군사적 도발이 있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린 이 인식의 변화, 북한을 단순하게 경계와 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이 좀 완화되면서 협력과 화해의 대상이라고 하는 인식도 상당히 높아진 것인데 이거 자체 좀 붕괴될까 봐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긴 했었잖아요. 네. 말씀 북한에서 나오는 대응이 단순히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뭐 한 10명 중 6명 이상은 KBS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전단 살포 이제 금지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는 응답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지금 뭐 일각 보수 진영에서 또는 안보 보수 진영에서 뭐 이것을 왜 못하게 하냐 이런 것들은 나름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 중단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지지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또 뭐 제재 완화도에 대한 공감도도 이제 일정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사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이것이 현 정부에서 어떤 이 매듭이 풀리지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인데 풀리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어떤 과거처럼 긴장 관계로 국민적 인식까지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까 우리 이제 이현종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북핵 문제 근본적인 해결 문제인데 국민들도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높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 추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 KBS에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조사인데 전국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망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당장에 해결될 것 같은 기류가 높았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당분간 해결이 어렵다 또는 오랜 기간 해결이 어렵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비관적으로 이게 한 63% 됐거든요.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최근에 악화된 또는 정체된 이름들이 서서히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어쨌든 정부가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악화되지 않도록 뭔가 이제 해법들 대화의 모습들을 나오면서 지금 치닫고 있는 위기 상황 이것들이 좀 조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뭐 연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만 올해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뭐 북미 관계 아니면 남북 관계 큰 변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지 북한이 돌변한다거나 아니면 변화의 모습을 좀 이렇게 갖고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많이 좀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될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북한이 이제 군사적인 도발까지도 지금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안심을 시켜주는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북한이 뭐 우리 군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한미동맹이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를 철저하게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본다면 그동안 한미 관계가 상당히 좀 소원해지고 어떤 면에서 저 주미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중국과 미국을 선택할 나라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은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었던 게 사실은 이제 뭔가 본인이 북한 핵실험도 하지 않고 또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본인이 업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 대선이 자칫하다가는 지금 바이든이 지금 여론사가 높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떤 면에서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북한 쪽으로 돌리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군사행동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해결을 자칫 외교 문제와 또 군사적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그 시점이 이제 10월 달 정도가 되면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뭔가 미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어떤 시기든 도발을 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중요한 것은 저는 일단 현재 외교안보 라인을 일단 좀 교체를 했나 봅니다. 교체를 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갖고 이 위기 관리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청와대 안보실에는 북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면 좀 더 북한을 아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좀 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선에서 어쨌든 뭐 보면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제 부시도 그랬습니다만은 대외적인 어떤 전쟁이 있게 되게 되면 우리 코로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전쟁 같은 성격의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리더십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외국의 뭐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 지도자들 있는 것인데 트럼프가 이제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뭐 수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이제 가능성을 좀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북한에서 군사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코로나 같은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일단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보게 되면 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이후에 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국가 안보 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처럼 좀 협력하는 모양새를 어쨌든 당분간 좀 가져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면 안 되죠.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대표 지금 여러 후보군들 나오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대선 출마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이 때문에 당권 대권 분리가 좀 논의가 되고 있거나 논란이 되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에 일단 그 대선 1년 전에는 그 당권 대권을 분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즉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대선을 나갈 경우는 대표직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달 되면 까지 이제 대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지금 의원이 이제 본인이 도전을 한 상황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7개월짜리 대표를 왜 하냐. 그것도 최고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같이 그냥 동반 그만두면 안 된다. 최고위원 임기는 2년 보장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가 이제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 대권 포기하겠다. 대신 당권 난 2년 계속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들의 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낙연 지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대세론을 근거로 해서 지금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7개월짜리 아주 단기간 대표라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갈등이 지금 서서히 좀 달아오르고 있고 지금 원래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 예상됐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당권 대권 분리 지금 이 7개월 당대표 논란 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친문 지지층 내부의 좀 균열까지도 저는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고 내년 3월 됐을 때 왠지 3월이나 하면은요 그 다음 해에 대선이 우리 이제 5구 대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5월달에 대선 아닌가? 근데 이제 헌법상에는 이제 60일 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3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 최고위원들이 한 7명 되면 5명 정도 선출하고 당대표가 또 지명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하는데 어쨌든 거기 5명이 됐든 7명이 됐든 나머지들은 이제 2년 임기를 보장하게 되면 지금 이제 비판의 지점이 뭐냐 하면 당대표 다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당내 또 다른 갈등 전당대회라는 게 대결 양상이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최고위원들은 임기를 유지하게 하면 당대표만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럼 당내 혼란은 최소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당헌 당규를 지금 손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약간 이낙연 의원에게는 이제 그것이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긴 할 텐데요. 지금 어쨌든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내에 개파 그룹들이 지지 그룹들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면 한 30명 정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직책에 이낙연 계보를 만들 수 있는 당내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출마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다만 이것이 이낙연 대 반이낙연 이런 구도로 됐는데 당선이 됐을 때 당선이 뭐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인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압도적이고 형격한 격차로 1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미세한 차이로 이제 1위를 해서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반이낙연 정서가 있다는 것들이 또 외부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들이 이제 지금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래서 한다고 하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그래서 좀 다른 주자들 간에 어쨌든 이런 신경전도 내부에서 이렇게 있는 이제 배경이 그런데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되더라도 좀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만큼의 득표율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그게 이제 이낙연 의원 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물 구말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